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찬란한 불빛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연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선 갈라. 그 중심에는 퀀텀 리프 코퍼레이션의 회장 강진우가 있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업계의 신화로 불리는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만큼이나 틈없는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의 얼음 같은 아우라는 감히 누구도 쉽게 말을 걸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에게 이 자리는 비즈니스의 연장선일 뿐 시끄러운 음악과 공허한 웃음소리는 그의 신경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미소와 아첨이 지겨워 잠시 소란을 피할 곳을 찾았다. 연회장 구석 테라스로 이어지는 복도는 비교적 한산했다. 차가운 밤 공기를 쐬며 잠시 머리를 식힐 생각이었다. 복도를 걷던 그의 발걸음이 순간 우뚝 멈췄다. 화려한 조각상 아래 한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주변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스웨터를 입고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진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이는 바닥에 대리석 문양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진우는 무심코 아이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본 아이의 얼굴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진우는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맹렬한 기세로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아이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아이의 검고 깊은 눈동자는 혼란에 빠진 진우의 영혼을 그대로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아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놀란 기색도 없이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어요? 아이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복대에 울려 퍼졌다. 진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슬픈 눈이라니. 지난 10년간 그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혹은 질투했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아이에게 닿기 직전 다급한 목소리가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준아. 한 여자가 황급히 달려와 아이의 앞을 막아서며 진우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진우의 세상은 다시 한번 멈췄다. 한서연.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사랑했고 지독하게 상처 주었으며 10년 전 홀연히 사라져버린 여자. 그녀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따스함 대신 낯선 이를 향한 차가운 경계심과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진우를 알아보지 못한 척 아이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그녀는 진우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진우는 떠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한서연과 자신을 꼭 닮은 아이.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10년 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기 위해 발버둥 쳤던 과거가 생생한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아이의 이름이 하준이라는 것을 되뇌었다. 강하준. 그의 성을 붙여보자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진우는 차갑게 식어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연회장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왜라는 질문만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쳤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아무에게도 말없이 연회장을 빠져나온 그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최고급 세단의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차창 너머로 아른거렸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서연의 겁에 질린 얼굴과 자신을 보며 슬픈 눈을 하고 있다고 말하던 아이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감정이라는 것을 사치라고 여기며 살아온 그의 삶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언제나처럼 침착한 김동민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사람을 붙여. 한서연이라는 여자와 5살 정도 된 남자아이. 오늘 밤 그랜드 하얏트 호텔 자선 갈래 참석했어. 2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내일 아침까지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전화를 끄는 진우는 핸들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과거의 망령이 그의 발목을 잡으러 온 것인지 아니면 운명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오늘 밤을 기점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날 밤 강진우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넓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치 가시밭 위에 누운 듯 불편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을 닮은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경계심 가득했던 한서연의 눈빛이 그를 괴롭혔다. 10년 전 그는 성공을 위해 달려야 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친척들의 음모 속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에게 사치였고 서연은 그가 버려야 했던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지독한 상처를 주고 떠나보냈다.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아침이 밝아오자 김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진우는 밤새 입고 있던 구겨진 턱시도 차림 그대로 서재로 향했다. 화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김 비서는 평소와 달리 조금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회장님, 어젯밤 말씀하신 2 사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자의 이름은 한서연이 맞습니다. 현재 작은 미술 학원을 운영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한아준. 올해 5살입니다. 진우는 숨을 죽였다. 한아준. 서연은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붙여주었다. 그것은 진우에 대한 원망이자 그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김 비서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어젯밤 갈라 행사는 한아준 군이 후원받고 있는 보육재단에서 주최한 것이었습니다. 한서연 씨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아들이, 강진우의 아들이 다른 사람의 후원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현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자괴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김 비서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아준 군은 현재 희귀 혈액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 비서의 말이 끝나자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희귀 혈액 질환. 그 단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진우의 심장에 박혔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서연이 그토록 힘겹게 살아온 이유,
아이의 얼굴에 어렸던 그늘, 그리고 그를 보고도 아는 척하지 않았던 그녀의 절박함까지. 진우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과거를 외면했고 그 시간 동안 그의 핏줄은 세상의 한 구석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과거를 바로잡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야 했다. 그것이 설령 서연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았던 퀀텀 리프의 회장, 강진우 본연의 차갑고 결단력 있는 빛을 되찾고 있었다. 김비서, 한서연 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 주소와 하준이가 다니는 병원을 알아봐. 그리고 오늘 오후 내 모든 스케줄을 비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진우가 탄 마이바흐가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10년 전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었다. 김비서가 보내온 주소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닌 시간의 흐름이 조금은 더디게 느껴지는 낡은 동네였다. 그곳에 한서연이 그리고 그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후회가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를 집어삼킬 듯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의 기억 속 한서연은 언제나 빛나는 사람이었다. 낡은 작업실에서 물감 범벅이 된 옷을 입고 캔버스 앞에 서 있을 때조차도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찬란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대학 캠퍼스의 작은 갤러리에서였다. 후계자 수업에 찌들어 있던 진우는 우연히 들른 졸업작품전에서 그녀의 그림을 보았다. 거칠지만 뜨거운 생명력으로 가득 찬 그녀의 그림은 정해진 길만을 걸어야 했던 그의 잿빛 세상에 처음으로 던져진 선명한 색채였다. 그는 그림의 주인을 찾았고 그렇게 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그의 배경이나 재력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강진우라는 사람 자체를 바라봐 주었고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진우는 난생 처음으로 평범한 연인들처럼 길거리 떡볶이를 먹고 소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새벽까지 작업하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서연의 작은 원룸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서연을 진우의 발목을 잡을 흠이라고 불렀다.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적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상황에서 평범한 집안의 여자와의 관계는 그의 완벽한 후계자 이미지에 오점만을 남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회사냐, 여자냐, 결국 그는 회사를 선택했다. 아니, 그는 서연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서연에게 차갑고 모진 말들을 쏟아냈다. 너 같은 여자는 내 인생의 오락거리일 뿐이었어. 이제 질렸으니 그만 끝내자. 상처받은 그녀의 눈동자를 보면서도 그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그녀를 자신의 위험한 세계로부터 떼어놓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날 이후 한서연은 그의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며
더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차가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2층 창문에 서연의 작은 캔버스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진우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 동안 그곳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10년 만의 재회. 그는 수많은 비즈니스 협상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린 적 없었지만 지금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건물 입구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미술 학원이 끝난 모양이었다. 아이들 틈에 섞여 하준이가 걸어 나왔고 그의 손을 잡은 서연이 뒤따랐다. 멀리서 본 서연의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다정했다. 진우는 차창에 얼굴을 숨긴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하준이는 서연에게 무언가 신이 나서 제잘거리고 있었고 서연은 다정한 미소로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완벽한 그림 같아서 진우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저렇게 사랑스럽게 자라는 동안 자신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차가운 사무실에 앉아 숫자와 씨름하고 적들을 짓밟으며 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 작은 모자의 소박한 행복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불안함과 야망을 위해 그녀를 버렸을 뿐이다. 하준이와 서연이 길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자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10년 동안 아버지 노릇은커녕 그녀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그가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나설 수 있을까? 게다가 하준이는 아팠다. 그가 외면했던 시간 동안 서연은 혼자서 아이의 병과 싸우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가매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는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준이가 다니는 병원, 서울대병원이 만나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네, 회장님. 소아 혈액종양내과 주치의는 이선영 교수입니다. 그 분야 최고 권위자들을 알아봐.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어. 하준이의 병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치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그가 지금 당장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그는 아들을 살려야 했다. 그리고 서연에게 갚아야 할 빚을 갚아야 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었다. 진우는 다시 한번 서연의 작은 캔버스를 올려다보았다. 이제는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서연을 만나야 했다. 그녀의 원망과 분노를 모두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낡은 상가 건물의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1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의 발걸음이 무겁고도 필연적인 운명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낡은 건물의 계단을 오르는 강진우의 구두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10년의 시간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마침내 2층에 다다르자 희미하게 유화 물감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흘러나왔다. 서연의 작은 캔버스라는 문패 아래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의 세상은 10년 전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작은 공간은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가득했고 한쪽 벽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대한 캔버스가 서 있었다. 그 모든 풍경의 중심에 앞치마를 두른 채 붓을 닦고 있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붓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탁 하는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세차게 흔들렸다. 충격, 분노, 그리고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원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진우는 마른 입술을 열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고 잠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후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갈무리하고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긴 어쩐 일이죠? 이제 당신과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볼 일 없으면 나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냉정한 태도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화실 안을 둘러보는 척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청은망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어제 본 그 아이, 내 아이 맞지? 그 말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부정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이 10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요. 오락거리였다면서. 이제 질렸다고 한 건 당신이에요. 그런 당신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다. 과거의 상처가 골마 터진 상처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진우를 향해 그동안 쌓아두었던 분노를 쏟아냈다. 나가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나와 하준이, 우리 둘이서 충분히 행복하니까 제발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줘요. 그녀는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진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해.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널 지키기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의 변명은 이미 상처로 얼룩진 그녀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지켰다고 이게 당신이 말하는 최선이야. 당신이 떠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은 10년이라는 시간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워 보였다. 그들의 격한 대화가 정점에 달했을 때 서연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진우를 노려보며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 하준이가 쓰러졌다고요. 지금 어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졌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은 이제 순수한 공포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화실을 뛰쳐나가려 했다. 그 순간 진우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무슨 일이야? 하준이한테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에도 다급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앞에서 그녀가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방어벽은 속절없이 허물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하준이가 유치원에서 쓰러졌대.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해.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 사이로 마침내 감춰왔던 진실이 터져 나왔다. 그래, 당신 아이 맞아. 당신이 버리고 간 당신 아들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애원하고 있었다. 하준이, 재생불량성 빈혈이야. 골수 이식이 필요해. 난 적합하지 않대. 제발, 하준이 좀 살려줘. 서연의 절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강진우의 심장을 관통했다. 머리로 알고 있던 사실을 그녀의 입을 통해, 그녀의 절망을 통해 확인하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과 함께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몬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의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후회와 고통으로 흔들리던 그의 눈동자. 어떤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강철 같은 의지가 되살아났다. 그는 주저앉은 서연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강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자.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가 있어. 내가 하준이 아빠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 반드시 살릴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맹세였다. 10년 동안 외면했던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이제 그는 기꺼이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그들 앞에는 아들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이내 함께 화실을 뛰쳐나갔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서울대병원 VVIP 병동의 복도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응급실에서의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고 강진우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하나주는 병원에서 가장 조용하고 시설이 좋은 1인실로 옮겨졌다. 병원장이 직접 찾아와 고개를 숙였고 대한민국 최고의 소아혈액종양내과 교수진이 하준이를 위해 소집되었다. 진우는 복도에 서서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으며 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한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10년 전 다정하고 따뜻했던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을 호령하는 냉철한 군주만이 서 있었다. 그의 힘이 아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와의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강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안정을 되찾은 하준이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가녀린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이 진우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가 아들의 침대 곁에 섰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것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자신의 얼굴을 고스란히 빼닮은 작은 생명체.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가슴 저밀 정도로 강렬한 사랑이었고 뼈를 깎는 듯한 죄책감이었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는 맹렬한 보호 본능이었다. 지난 세월 동안 그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렸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이 그의 거친 손끝에 전해졌다. 그 순간 잠든 줄 알았던 하준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는 낯선 천장을 잠시 두리번거리다 곧 침대 곁에 서 있는 진우를 발견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하준이는 아픈 와중에도 겁먹은 기색 없이 오히려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랑 같이 왔어요.
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저씨. 그 단어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망설인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라고 불러줄래. 그날 이후 강진우의 세상은 한하준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수조 원이 오가는 M&A 협상도 해외 국빈과의 만남도 모두 뒤로 미뤄졌다. 그의 집무실은 하준의 병실 옆 보호자실이 되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맛없는 병원 밥을 먹지 않으려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하준이도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는 진우에게 공룡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로봇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진우는 잃어버렸던 10년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아들과의 모든 순간을 기억에 새겼다. 그는 비로소 차가운 숫자가 아닌 사람의 온기가 주는 행복을 배우고 있었다. 진우와 하준이 가까워지는 동안 그와 서연 사이에 얼음장 같던 관계에도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들추어내며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하준의 부모로서 함께 밤을 새우고 아이의 작은 기침소리 한에도 함께 가슴을 졸였다. 서연은 진우에게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감격, 그리고 아프기 시작했을 때의 절망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진우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자신이 놓쳐버린 소중한 순간들을 가슴에 새겼다. 그는 그녀가 혼자 감당해야 했을 고통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며 깊은 참회에 빠졌다. 하지만 진우가 가족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몰두하는 동안 그가 잠시 비워둔 왕좌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퀀텀 리프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미라지 테크의 윤태섭 회장은 강진우의 갑작스러운 잠행을 의심하고 있었다. 평생 일밖에 모르던 워커홀릭 강진우가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병원에 틀어박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윤태섭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비서에게 명령했다. 강진우가 병원에 죽치고 있는 이유를 알아내. 여자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약점인지 샅샅이 뒤져서 보고해. 철옹성 같던 그놈에게도 균열이 생길 때가 됐지. 김동민 비서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진우가 밤늦도록 잠든 하준의 곁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복도로 나온 진우의 귀에 김 비서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윤태섭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붙여 회장님의 사생활을 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병원에 계신 이유를 알아내려는 속셈인 듯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다.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냉혹한 현실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단절한 사이 그의 등 뒤에서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인 동시에 수만 명의 직원을 책임져야 하는 거대 기업의 총수였다. 그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만 했다. 김 비서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강진우가 한하준의 병실을 지키며 잠시 잊었던 세상은 그가 없는 틈을 타 맹렬한 속도로 그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미라지 테크의 회장 윤태섭이 있었다. 여의도에 위치한 그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그는 강진우의 사생활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숨겨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프다고 강진우답지 않게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저질렀군. 윤태섭에게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철옹성 같던 강진우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족들을 불러 모아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론을 흔드는 것이었다. 증권가 정보지를 시작으로 익명의 게시글들이 인터넷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퀀텀 리프 강진우 회장, 경영은 뒷전이고 스캔들 수습에만 급급, 오너 리스크 현실화, 퀀텀 리프의 미래는 있는가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추겼다. 곧이어 윤태섭과 결탁한 일부 언론들이 이 소문을 받아쓰기 시작했고 퀀텀 리프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임원들의 다급한 전화가 진우의 휴대폰을 쉴 새 없이 울렸다. 진우는 병실 한쪽에 마련된 임시 사무 공간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모니터 속 임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진우는 굳은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등 뒤로는 하준이의 병실이 보였다. 한쪽에서는 아들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주가 그래프와 아들의 상태를 알리는 의료 모니터를 번갈아 보았다. 두 개의 세상, 두 개의 책임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윤태섭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돈에 굶주린 파파라치를 고용해 병원에 잠입시켰다. 결국 그들의 카메라에 병실 복도에서 하준이를 걱정하며 서 있는 진우와 서연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연예신문 한 면에는 두 사람의 사진과 함께 수조 원대 자산가 강진우 회장, 숨겨둔 아들과 내연녀 정격 공개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기사에는 서연의 신상과 하준이의 병명까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추악한 시선이 한순간에 그들 가족에게로 쏟아졌다. 기사를 본 서연은 온몸을 떨며 주저앉았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조용했던 삶이 산산조각 난 것보다 아픈 아들이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내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럴 줄 알았어요. 당신과 엮이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요. 하준이에게까지 상처를 주다니. 차라리 당신을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그는 그녀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공격은 잠자던 사자의 본능을 깨웠다. 진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분노한 아버지였다. 그는 즉시 병원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켜 외부인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동시에 법무팀을 동원해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절망에 빠진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내 적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 당신과 하준이를 이용하는 것뿐이야. 내가 막을게. 반드시. 2번 다시 누구도 당신과 우리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겠어. 그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선전포고였다. 서연은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낯선 안도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골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조직적 합성 항권 AHLA 100% 일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하준이 잠든 병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의 안에서 교차했다. 윤태섭은 선을 넘었다. 그는 비즈니스가 아닌 그의 가족을 건드렸다. 진우의 눈에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윤태섭이 벌인 짓 10배로 갚아줄 준비해. 미라지 테크의 숨통을 끊어버릴 방법을 찾아.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희망과 위기 속에서 상처 입은 왕의 잔혹한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윤태섭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강진우의 머리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병원 특실 하나를 완벽한 지휘 통제실로 바꾸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메웠고 퀀텀 리프의 핵심 브레인들과 보안팀이 24시간 내내 자리를 지켰다. 한쪽 모니터에는 하준이의 바이탈 사인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고 다른 모니터들에는 쉴 새 없이 변동하는 주식 시세와 전 세계 뉴스,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상처 입은 왕은 자신의 성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수는 세상의 허를 찌르는 것이었다. 그는 변명과 해명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 대신 짧은 영상 하나를 직접 촬영해 언론사에 배포했다. 영상 속의 그는 값비싼 슈트가 아닌 병원에서 입는 평범하고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근 저의 사생활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오늘 저는 퀀텀 리프의 회장이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에게는 5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는 아들의 존재를 인정했고 아픈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비난도 자신에게만 해달라며 아픈 아이와 그 어머니를 향한 무분별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영상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대중의 여론은 냉혹한 기업가에서 아들을 지키는 아버지로 바뀐 그에게 동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것은 적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막작전일 뿐 진정한 방역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진우는 김 비서가 이끄는 그림자 팀에게 단 하나의 임무를 내렸다. 윤태섭의 모든 것을 파헤쳐 먼지 한 톨까지 그의 자금 흐름, 인맥, 그리고 과거까지 전부 다. 팀은 즉시 미라지 테크의 방화벽을 뚫고 내부 정보를 빼내기 시작했고 또 다른 팀은 윤태섭의 과거 행적을 쫓았다.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윤태섭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사들을 무너뜨렸고 정계에 막대한 뇌물을 뿌리며 자신의 사업을 확장해왔다. 그러던 중 조사팀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10년 전 진우가 후계자 자리를 놓고 사촌 형들과 치열하게 다투던 시기의 기록이었다. 당시만 해도 미라지 테크는 작은 벤처기업에 불과했다. 그런데 윤태섭이 진우의 사촌 형과 비밀리에 여러 차례 만났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더 깊이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윤태섭은 당시 진우를 흔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서연에게 접근했던 것이었다. 그는 서연을 마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처럼 꾸민 거짓 정보들을 만들어 진우의 아버지와 사촌 형에게 흘렸다. 진우를 감정적으로 무너뜨려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게 하려는 비열한 공작이었다. 결국 그의 공작은 성공했고 진우는 자신의 손으로 서연을 밀어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진우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자신과 서연의 사랑을, 그리고 1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망가뜨린 원흉이 바로 윤태섭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을 건 복수극이었다. 그날 밤 그는 하준이의 골수 이식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10년 전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왜 그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윤태섭의 비열한 음모가 있었는지를. 그의 고백을 들은 서연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를 올가매던 오랜 원망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한편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윤태섭은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해 강진우 회장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주주총회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은 바로 하준이가 골수 이식 수술을 받는 날이었다. 윤태섭은 진우가 아들의 수술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미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진우의 그림자팀은 마침내 윤태섭의 모든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수술 전날 밤, 진우는 무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준이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았다. 아이는 겁먹은 기색 없이 아빠를 향해 작은 손을 흔들어 보였다. 아빠, 힘내. 나도 힘낼게. 아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진우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곁에 선 서연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10년의 세월을 돌아 그들은 마침내 하나의 운명으로 굳건히 묶여 있었다. 진우는 아들이 있는 무균실에서 시선을 돌려 통제실에서 그를 기다리는 김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내일 이 지긋지긋한 모든 것을 끝낸다. 결전의 시간은 바로 내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시작될 터였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도시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강진우에게는 그의 인생 전체를 건 거대한 도박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병실로 들어섰다. 그의 복장은 곧 그가 향할 전쟁터를 암시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수술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작은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하나주는 아이답지 않게 씩씩한 모습이었다. 아빠, 회사 회의 잘하고 오세요. 저는 씩씩하게 수술 잘 받고 있을게요. 약속. 아이는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진우는 목이 메어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의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다. 그 순간만큼은 제국의 왕이 아닌 한없이 약하고 불안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수술실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하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아빠가 금방 올게. 사랑한다 아들. 그는 뒤돌아서 있는 한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불안감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두 손을 굳게 잡았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준이도 그리고 우리도. 그 말은 약속이자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었다. 그는 아들과 서연의 운명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채 병원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수술실의 붉은 등이 켜졌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억누르며 그는 또 다른 전쟁터인 퀀텀 리프 본사로 향했다. 퀀텀 리프 본사 대강당은 그를 심판하려는 자들의 저기로 가득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그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상에는 이미 윤태섭이 앉아 마치 자신이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점잖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가 회의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다. 주주들의 수군거림과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사방에서 쏟아졌지만 진우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침묵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마침내 임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윤태섭 측의 인사가 먼저 단상에 올라 강진우의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며 그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추락한 주가 그래프와 자극적인 언론 기사들이 대형 스크린에 증거 자료로 제시되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진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마침내 강진우 회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이 제안되었다. 윤태섭은 승리를 확신하며 여유롭게 턱을 괴고 그를 지켜보았다. 바로 그때 진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진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표결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가 단상에 오르기 전에 연설 자료를 띄우기 위해 준비되어 있던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미라지 테크의 로고와 함께 대회비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태섭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화면에는 그의 비밀 계좌에서 정계와 재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스크린의 영상은 계속해서 바뀌었다. 주가 조작을 위해 나눈 은밀한 대화, 녹취록,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벌인 비열한 공작들의 증거 자료들이 쉴 새 없이 폭로되었다. 윤태섭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저놈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아무 소용없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뜬 것은 10년 전 윤태섭이 진우의 사촌형과 만나 한서연을 음해할 계획을 꾸미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까지 복원되어 자막으로 흘러나왔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병원 수술실에서는 위기가 찾아왔다. 하준이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고 의료진의 움직임이 다급해졌다.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서연은 작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긴박한 상황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채 아들의 이름만 되뇌며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제발 하준이를 살려달라고. 다시 주주총회장.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윤태섭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향해 멍하니 서 있는 윤태섭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윤태섭 씨, 당신을 주가 조작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을 뒤로하고 진우는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오직 아들을 향한 걱정만이 가득했다. 그는 승자의 영광을 누릴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곧장 강당을 빠져나와 그를 기다리던 채 올랐다. 차가 병원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진우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의 제국을 지켜냈지만 만약 아들을 잃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수술을 집도한 이선영 교수의 이름이 떠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교수님, 하준이는요, 시간은 멈췄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단 한마디에 그의 세상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었다. 강진우의 세상은 전화기 너머의 침묵 속에서 영혼처럼 길게 늘어졌다. 그의 심장은 뛰는 것을 잊었고 그의 숨은 멎었다. 마침내 이선영 교수의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가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위급한 순간이 있었지만 아이가 잘 버텨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철 같던 강진우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며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다. 그의 제국도 지켜냈고 그의 세상 그 자체인 아들도 지켜냈다. 모든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을 마친 하준이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서연은 아들의 침대 곁을 지키다 진우를 보자 말없이 다가와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길고 길었던 10년의 오해와 아픔이 그리고 지옥 같았던 지난 몇 주간의 불안과 공포가 서로의 따뜻한 천 속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윤태섭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의 모든 비리가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주인을 잃은 미라지 테크는 몰락의 길을 걸었고 결국 시장의 논리에 따라 퀀텀 리프에 흡수 합병되었다. 강진우는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는 더 이상 승리의 기쁨에 취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준이의 회복에만 쏠려 있었다. 하준이는 기적처럼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다.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웃음소리가 병실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야말로 진우가 얻은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것이었다. 진우는 회사의 모든 일을 김 비서에게 맡기고 아버지로서의 삶에 온전히 집중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나마 하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장난감을 조립하며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채워나갔다.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병원 옥상 정원을 함께 산책하던 중 하준이가 진우의 손을 잡고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진우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대답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그의 뺨에 얼굴을 비볐다. 물론이지 아들. 이제 아빠랑 엄마랑 하준이랑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서울의 밤하늘 아래 따스하게 퍼져나갔다. 1년 후 주말에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한강공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하준이가 푸른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벤치에 앉아있던 서연은 스케치북에 그런 아들의 모습을 담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편안한 캐주얼 차림에 강진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호령하는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평범한 아버지이자 사랑하는 여자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남자였다. 진우는 뛰노는 아들과 그런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은 차가운 왕좌였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곳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서연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과거의 폭풍은 이제 아득한 기억이 되었다. 그들 앞에는 오직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에 찾아온 진정한 퀀텀 리프였다.